자, 와이프가 원래 셔터를 켜졌다 눌러줬다 했는데 지금 회의 중인 것 같아서 제가 셀프 하느라고 제 모습이 잠깐 나왔네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와 권한을 연결시키는 게 이제 오거나이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좀 지워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직무와 권한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볼게요. 김장에서의 직무는 썰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그 배추김치 안에 들어가는 그 김치소를 만들 때 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를 갖다가 채칼로 하면 좋은데 그걸 칼로 꼭 썰어요. 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파도 썰어야 되고, 뭐 고추도 썰어야 되고, 양파도 썰어야 되고, 그죠? 썰기는 누가 할까요? 제가 잘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파란색으로 하죠. 그 다음에 큰 누나. 그 다음에 이제 다지기 있어요. 다지기. 생강 마늘 같은 거, 그죠? 다지기 우원. 물론 이제 기계로 합니다. 이걸 또 찌우려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반. 역시 우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무리기. 버무리기는 역시 큰 누나. 그 다음에 우원. 그 다음에 이제 씻기. 이거는 제 아내가 하고요. 우원이 하고. 심부름도 우원이 하고, 아내가 하고. 맛보기는 아버지하고 작은 누나. 이렇게. 매니저는 이제 어머니가 되실 테니까. 이렇게 직무와 권한을 연결시키는 게 조직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김치를 다 김장이 끝난 다음에 야 이거 썰기 누가 있니? 이거 썰기 누가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썰기가 잘했을 때는 우원한테 책임 소재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씻기가 잘 안 돼서 막 흙이 있어. 그러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무하고 권한. 썰기에 대한 권한을 잘 줄 테니 권한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책임이잖아요. 이게 권한과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김장을 이제 해 나가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장하기 전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전날, 예를 들면 금요일 밤에 이제 어머니 집으로 다 가서 모여 있죠. 오래간만에 이제 누나하고 매형 만나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화가 끝나고와 동시에 어머니가 깨워요. 보통 새벽 한 3시에부터 돌아다니시거든요. 금요일날 잠든 시간은 한 1시, 2시인데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일하는데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전 이제 금요일날 보통 모이고 토요일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새벽 한 4시부터 일을 해서 한 11시 정도 되면 되게 배가 고파요.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직무하고 권한을 보면 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직무에 있어서 관여된 사람은 저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 불만이 많죠. 그러면 이때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점심 먹을 때도 됐고, 그 다음에 11시 정도 되면 이제 배추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김장김치는 배추김치가 가장 메인인데 김치소가 다 완성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1시에. 그럼 어머니가 수육을 막 삶아요. 수육을 한 1시간 정도 삶으면 맛있잖아요. 된장도 넣고 커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잡내 잡을 수 있는 건 넣고, 그러면 그 냄새 맡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막걸리를 준비하시죠. 그러면 이제 막걸리 한 잔씩 딱 먹으면서 어머니가 위로를 해줘요. 야, 오하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근데 네가 어떻겠니? 네가 가족들 중에서 힘도 제일 세고 가사에 능하니까 네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죠. 그러면 이제 저도 좀 풀려요. 그리고 작은 누나도 내가 좀 바빠서 오늘 일을 못했어.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풀리죠. 그래서 이때 리딩 단계에서 매니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핵심이 커뮤니케이션. 자, 의사소통이 중요하고요. 멤버들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는 갈등 관리. 이게 핵심 주제다. 지휘 활동에서는. 그죠? 어머니는 뭘로 동기부여 시킨 거예요? 수육. 그죠? 이렇게. 실제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뭐 LED TV를 개발한다. LED TV 개발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LED TV 개발할 때 예산이라든가 필요 인력들,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그야말로 플래닝 단계의 얘기였겠고, 그 다음에 뭐 TV 개발할 때 디자인, 그 다음에 회로 설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가 바로 직무와 권한을 연결하는 조직화가 되겠고요. 그죠?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거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 프로젝트 리더가 멤버들을 격려하고, 그죠? 갈등 관리해주고 멤버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조정을 하는 단계가 바로 리딩 단계가 되겠죠. 자, 김장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통제 단계는 뭐냐면요. 이거는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적이나 역량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업적평가에 맞춰져 있는데, 성과평가의 기본 개념은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한 것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배추김치를 200포기 담기로 했는데 150포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200포기를 담았는데 김치 맛이 좀 매우 짜다. 혹은 싱겁다. 그러면 성과 달성도가 떨어진 걸로 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씻기와 버무리기를 누가 했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통제 활동의 가장 핵심은 성과평가다. LED TV가 개발됐을 때 이제 어떤 완성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디자인이 어떠냐? 실제로 컬러가 얼마큼 선명하냐?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통제 단계다. 그죠? 계획 단계에서 목표한 것들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11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최근 경영에 있어서의 이슈, 조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11페이지, 12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줄여서 CSR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길게 보면 한 20-30년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요거하고 CSV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나온 지 한 9년 정도. 요거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거든요. CSV. 우리말로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2011년에 우리 전략에서 유명한 포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포터와 동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전에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캐롤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그 CSR을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Economic Responsibility. 요거 지울게요. CSV 또 이따 나오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이나 모든 조직에서 반드시 우리가 CSR 활동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required라는 말을 썼어요. 필요한
CSR 활동은 경제적 책임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리갈, 법적 책임이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에티컬, 윤리적 책임이다. 에티컬.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안 보이겠다. 캐롤 잊지 마시고 필란스라픽, 자선적 책임이다. 필란스라픽 좀 단어 어렵죠. 자선적 책임, 뭐 박애적 책임이라는 말도 써요. 이 네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1페이지에 나온 CSR의 7가지 카테고리는 대부분 1번과 2번 범주에 들어가는, 다시 얘기하면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필요한, required라는 얘기를 했고, 윤리적 책임은 모든 조직들한테 기대되어지는 expected라는 단어를 썼고요, 캐롤이. 그 다음에 필란스라픽은 desired라는 말을 썼어요. 바래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적 책임하고 자선적 책임은 강제력은 없죠. 근데 반드시 기업 입장에서 1번, 2번 경제적 책임과 legal, responsibility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 윤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탄을 받을 수 있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른이 오셨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받지는 않잖아요.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CSR의 7가지 카테고리가 대부분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안에 들어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일단 이해를 하세요. CSR의 4단계는 경제, 법적, 에티컬, 필란스라픽. 잘 기억하세요.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7가지 범주 중에서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올거니제이션 거버넌스라고 해서 조직 지배라는 말을 썼어요. 거버넌스가 보통 우리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기업 지배. 그래서 기업 지배를 얘기할 때는 흔히들 우리가 전문 경영이냐, 이걸 오너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오너 매니지먼트. 오너 매니지먼트. MGT는 매니지먼트의 약자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이 소유 경영. 죄송해요. 소유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 자, 오너 매니지먼트 대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너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직접 자기 회사처럼, 지분이 많으니까 자기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오너 매니지먼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주주라는 게 주식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한 주를 갖고 있건 50%를 갖고 있건 간에 그만큼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게 전문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믹 리스폰시빌리티를 보면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주주의 이익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조직의 어떤 운영을 소유자가 하는 게 낫겠어요? 전문 경영자가 하는 게 낫겠어요? 소유 경영자가 조직을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가 되지 않는 건 아니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영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는 바로 전문 경영자 체제가 도입됐다. 그죠? 그랬을 때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오너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운영할 때 주주들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100% 다 보장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휴먼 라이트. 자, 휴먼 라이트는 인권이죠. 인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주민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한 10년 전쯤에 김인권 씨가 주연한 반가반가라는 영화가 있었죠. 반가반가. 반가반가 김인권 씨가 한국 사람인데 취업이 안 되니까 부탄 사람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위장 취업을 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다룬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 특히 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상당히 무시된다. 임금을 체불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거는 법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Legal Responsibility도 중요한 CSR의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Labor Practice라는 거. 특히 이거는 이제 뭐 고용을 갖다가 얼마큼 안정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인재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육 같은 거, 그죠? 대부분 회사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와 저하고 1대1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 계약 근로자들을 끼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교육은 니네가 계약 직원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시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직무 교육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급여 차이도 많이 나죠. 급여도 계약자들한테 1대1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계약된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급여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직원이 100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80을 받는다. 사실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 IMF가 사태가 맞아지면서 90년대 후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도 얘기하려면 기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노동관행, 그 다음에 인턴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인턴만 이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노동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해요. 그죠? 자, 생각하면 또 너무 주제가 많고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세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온실가스에 대한 거, 그죠?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공정운행 관행. 공정운행 관행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방지. Fair Operating Practice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기업들 같은 경우 이것도 진짜 말할 때 조심해야겠다. 공기업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민간 기업한테.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소수가 되고, 그죠? 어떤 공기업이 입찰을 하면은 이 민간 기업들은 많이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수가 되고. 그래서 협상을 할 때 공기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공기업이 협상력이 크니까
민간 기업은 공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끌려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문제들 공서에 쉽게 얘기하면 뭐 A 제품을 별표 제품을 이 민간 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공기업에서 가격을 써내라고 하면 A 기업은 100원, B 기업은 90원, C 기업은 80원, D 기업은 70원 써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선택하겠어요? 제일 적게.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 자꾸 내리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모든 공기업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등장한 게 김영란법 같은 게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슈 한번 볼게요. 소비자 이슈는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 원칙, 그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 구입하고 나면은 계속 메일 같은 거 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끔씩 과대 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해서 제재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 중에서 베트남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한국 역사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녀들도 엄마가 이제 베트남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 한국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베트남어과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서울 캠퍼스 그 이문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미 지역사회에 어떤 참여를 하고 있죠. 여름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운동하고 그죠? 뭐 술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네. 이문동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R하고 CSV 좀 볼게요. CSR은 이렇게 됐고요. CSR의 단점을 한번 볼게요. CSR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진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전제가 되거든요. 이윤 창출이 있잖아요. 이윤 창출이. 이윤 창출이 있으면 이윤 창출이라는 건 어떤 사회 속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이윤 창출이 단순히 너희 것만 아니고 사회에 보답하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공장이 있잖아요. 울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면 그 이익이 너희들 것만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 네가 환원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CS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수익 창출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CSR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용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한 또 단점이 있다. 그리고 뭐 보여주기식, 그죠? 그리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CSR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3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